시어머니의 질책을 받았다. 어떻게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살 수가 있니? 나중에 내가 너희 집에 갈 때 네 형님네랑 같이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 이 집은 물러야겠다. 나는 조금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다. 돈 한 푼 안 보태셨으면 말씀도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분노하며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어제 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풀옵션으로 인테리어가 완비된 새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시내 최고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는 학군이라는 점이다. 113 사위치 또한 더할 나위 없었다. 딸 아이아라가 이제 겨우 3살 반, 초등학교 입학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미리 준비해야만 했다. 나와 남편 지훈의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 집을 사기 위해 친정 부모님은 돈은 물론이고 발품까지 팔아주셨다. 심지어 두 분이 살던 집까지 우리 새집 근처로 옮기셨다. 아라의 등하원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였다. 두 분은 이미 은퇴하셨고 매달 연금을 합치면 500만 원 가까이 됐다. 평생을 검소하게 사신 분들이었지만 모아두신 모든 것을 나에게 쏟아부으셨다. 우리에겐 너 하나뿐인 딸이고 아라는 우리 유일한 외손여자니 당연히 너희를 도와줘야지.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라는 이 새 집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 아이는 작은 새처럼 기뻐하며 온 집안을 뛰어다녔다. 엄마, 이 방에서는 바깥 풍경이 정말 예뻐요. 공원도 보여요. 아이는 창가에 찰싹 붙어서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와 지우는 서로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 방을 아라의 침실로 꾸며주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새 집을 샀다는 기쁨도 잠시 나는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를 받아야 했다. 서연아, 너희 새 집 샀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미리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가득했다.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지훈과 내가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전 집은 시댁과 아주 가까웠다.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시누이인 지영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서로 돌봐주기 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결혼할 때 친정엄마는 내게 시어머니께 효도하고 웬만한 일은 참고 넘겨야 집안이 평안하다고 신신당부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내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였음에도 나는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선뜻 현관문 열쇠를 내드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의 그런 저자세를 약점이라고 생각하신 듯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에 돌아올 때마다 집안 곳곳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번은 야근 때문에 너무 늦게 퇴근해서 갈아입은 속옷을 미처 세탁하지 못했는데 그게 거실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지훈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께 내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쭤봐 달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내가 너희 집 좀 봐주다가 빨랫감이 있길래 몇 개 가져와서 빨았다. 그런데 내 안에 정말 게으르더라. 갈아입은 속옷을 빨지도 않고 세탁기에 그냥 넣어두다니. 네가 걔 좀 혼내야겠다. 그리고 네 셔츠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던데 다림질도 안 해주디? 남편 체면은 아내가 세워주는 거라고 단단히 일러더라.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지우는 내 눈치를 살피며 황급히 전화를 끊고 나를 끌어안으며 부드럽게 달랬다. 여보,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원래 저런 분이시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나는 그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쿡 찌르며 쏘아붙였다. 어머니 앞에서도 내 흉을 그렇게 봐? 지우는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지만 나는 굳이 그의 거짓말을 파헤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어머님께 확실히 말씀드려야 해. 앞으로 우리 집에 말도 없이 오시면 안 된다고. 이건 사생활 침해야. 게다가 형님이랑 같이 사시잖아. 뒷말은 참아하지 못했다. 형님네 5살짜리 아들 민준이를 떠올리자 기분이 불쾌해졌기 때문이다. 지우는 알겠다고 했지만 그가 시어머니께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후 며칠간 시어머니는 정말로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안심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집요함을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그날은 내가 비번으로 쉬는 날이었다. 아라는 친정애가 있었고 나는 레이스 슬립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는 모처럼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갑자기 현관문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곧이어 웬 아이 하나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외숙모, 집에 계셨네요?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소리쳤다. 민준아, 네가 어떻게 들어왔어? 나는 경악했다. 그 뒤를 이어 시어머니와 시누이 지영 언니가 들어섰다. 내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 역시 놀란 눈치였다. 나는 당황해서 황급히 지훈의 셔츠를 집어 몸에 걸쳤다. 어머니, 형님, 오시는데 미리 연락도 안 주셨어요? 지영 언니는 아들 민준이를 꾸짖으며 신발을 벗으라고 했지만 민준이의 시선은 내 맨다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는 해에 웃으며 말했다. 외숙모 진짜 예쁘다. 다리도 하얗고. 나는 불쾌감에 셔츠를 더 끌어내렸다. 지영 언니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 이 녀석 알 건 다 아네. 얼른 신발 벗어.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물었다. 어머니, 평일 대낮에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지영 언니는 슬그머니 웃음을 거두고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서연아,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일부러 방해하러 온 건 아니고 오늘 네가 쉰다고 들었는데 마침 집에 있길래 겸사겸사 들른 거야. 지영 언니가 옆에서 거들었다. 우리 서연 씨는 좋겠네. 남들은 다 일하는데 쉬고. 나는 코웃음을 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저는 휴가 낸 건데요. 그리고 형님도 오늘 일 안 하시잖아요. 형님도 좋으시겠어요. 지영 언니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며 나를 쏘아봤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사실 오늘 민준이가 기침을 해서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러서 쉬었다 가려고 한 거다. 금방 갈 거야.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일일이 허락받고 와야 하니? 시어머니는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무슨 선? 우린 한 가족이야. 어미가 아들 집에 오는데 연락을 해야 한다니.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 지영 언니가 내 말을 끊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언니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침묵을 택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시어머니와 지영 언니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내가 또 화장품을 샀다거나 옷장에 옷이 가득 찼다는 등 잔소리를 쏟아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저 곧 외출해야 해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지영 언니가 소리쳤다. 세상에, 동서, 우리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라는 거야? 너무하네. 시어머니도 화를 냈다. 지영아, 민준아, 가자. 뭐 그리 대단한 집이라고. 누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아나? 민준이는 거실에 있는 목마를 타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소리쳤다. 외숙모 집은 엄청 커요. 아라방에는 장난감도 많고요. 우리 집엔 내 방도 없는데 나 안 갈래요. 외숙모 집에서 살래요. 지영 언니는 민망한 듯 나를 쳐다보더니 민준이의 귀를 잡아 끌며 일으켰다. 여기서 엄마 창피하게 할래? 애가 무슨 사치를 부려. 그러다 버릇 나빠진다. 우린 저렇게 살지 말자. 민준이가 신발을 신는 동안 시어머니는 문을 나서기 전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지훈이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 와서 편히 쉬어야지. 결혼한 여자가 집에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정말 보기 민망하구나. 나는 지훈의 셔츠를 벗어 던지고 레이스 슬립 차림으로 시어머니를 마주했다. 어머니, 이 옷 말씀이세요? 이건 지훈 씨가 해외 출장 갔다가 사다 준 선물이에요. 그리고 제 집에서 제가 뭘 입든 어머님 보시라고 입는 거 아닌데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나를 노려보더니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는 민준이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나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새로운 디지털 도어록을 주문했다. 오후에 기사님이 방문해 설치를 마쳤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불쑥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지훈에게 몇 번이나 전화해서 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난리를 쳤다. 하지만 지훈은 이번만큼은 내 편을 들어주었다. 이 집이 내 결혼 전 재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기에 이번에 새 학군지 아파트를 살 때는 아예 알리지 않았다. 이런 인기 있는 학군 아파트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친정아버지의 오랜 지인 덕분에 겨우 살 수 있었다. 이 시어머니 때문에 일이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크게 불만을 터뜨리며 내게 전화에 따져 물었다. 집 사는 것처럼 큰일을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진행할 수 있니? 내가 너희 집에 갈 때 형님이랑 같이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 당장 가서 계약 물러라.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어머니, 여긴 아라학교 때문에 산악군지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미 계약금을 치러서 물을 수도 없어요.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어떻게 나랑 상의를 안 할 수가 있어. 이 집은 지훈 씨 돈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 돈도 보탰고 저희 부모님이 집값의 절반을 내주셨어요. 어머니는 한 푼도 안 보태셨는데 왜 저희가 어머니랑 상의를 해야 하죠? 시어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반박했다. 그래도 내 아들이 돈을 냈으면 내가 낸 거나 마찬가지지. 왜 내 의견은 무시하는 건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 시어머니가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었다. 새 집 열쇠를 받은 후 우리는 가구를 옮기고 마침내 이사를 마쳤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 마련한 집이라 그런지 이웃들의 수준도 높았고 단지 환경도 쾌적했다. 아라는 금세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나와 지우는 낮에는 각자 출근하고 아라는 유치원이 끝나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돌봐주셨다.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이었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민준이의 학교 문제 때문이었다. 그날 퇴근하고 아라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니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을 가라고 해서 오늘 밤 비행기야. 지훈은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출장이 잦았다. 나도 이제는 익숙했다. 전화를 끊기 직전 지훈이 망설이며 말했다. 저기, 엄마랑 누나가 민준이 데리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만 자고 싶어 하는데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너무 덥다고. 딱 하룻밤만. 나는 기분이 상했다. 이전의 일들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부탁을 거절하면 너무 속 좁아 보일 것 같았다. 잠시 고민 끝에 나는 결국 허락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도착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다. 먹을 것과 아라의 장난감 등 여러 개의 쇼핑백에 가득 담아왔다. 꽤 신경 쓴 티가 났다. 지영 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서자마자 쇼핑백을 내게 건넸다. 서연 씨, 미안해. 또 신세지게 됐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상냥한 말투와 환한 미소였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나는 어색하게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민준이는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있는 목마에 올라타 신나게 흔들었다. 아라는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의 놀라 구석에 서서 겁먹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 아라, 고모가 뭘 사왔는지 볼까? 지영 언니는 바비 인형 세트를 꺼내 아라에게 건넸다. 시어머니는 아라를 번쩍 안아들고 볼에 뽀뽀를 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손녀딸, 할머니가 보러 왔어요. 아라는 낯선 친밀감에 어색해하며 내 쪽을 쳐다봤다. 내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는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래서 아라가 태어났을 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늘 무심한 태도를 보이셨다. 갑작스러운 애정 공세에 아라는 당황한 듯했다. 민준이는 목마를 타다 실증이 났는지 아라방에 있는 레고 테이블에 관심을 보였다. 나는 아라에게 말했다. 오빠가 레고 좀 가지고 놀게 해줄 수 있어? 아라는 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오빠를 도와주겠다며 방으로 달려갔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시어머니께 제안했다. 어머니, 오늘 밤은 제가 아라랑 같이 아이 방에서 잘게요. 괜찮으시죠? 우리 집은 방이 3개였다. 안방, 아이방, 그리고 침대가 없는 서재.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아이방에서 민준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싫어. 내가 이 방에서 잘 거야. 이 방이 제일 좋아. 그 소리를 들은 지영 언니도 말했다. 그럼 내가 민준이랑 이 작은 방에서 잘게. 괜찮지? 나는 대답 대신 아라의 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딸의 취향을 온전히 반영하여 꾸민 공간이었다. 핑크색을 좋아하는 아라를 위해 방 중앙에는 핑크색 공주 침대를 놓았다. 침구는 사랑스러운 살리오 캐릭터였고 부드럽고 향긋했다. 아라는 이 침대를 너무나 사랑했다. 처음에는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했지만 이 침대 덕분에 분리수면,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 게다가 방에는 아라의 친구들인 온갖 종류의 인형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방에 들어서자 아라는 울상을 짓고 있었고 민준이는 아라의 인형들을 마구 던지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아라는 내 품에 와락 안겼다. 엄마, 나 오늘 내 방에서 잘래요. 오빠가 내 방 쓰는 거 싫어요. 나는 아라를 달래며 말했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아라방은 아무한테도 안 줘. 그때 민준이가 돼지 인형을 천장으로 던지며 지영 언니에게 달려가 떼를 썼다. 엄마, 나 무조건 이 방에서 잘 거야. 지영 언니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서연 씨, 그냥 민준이 여기서 재우면 안 될까? 모처럼 놀러 왔는데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아라가 양보해야지. 나눠 쓰는 걸 배워야지. 그렇게 이기적이면 못 써. 아라는 이제 겨우 3살 반이었다. 어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보물 같은 자신의 방을 양보하고 싶지 않았다. 아라는 작은 두 팔로 나를 꼭 껴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엄마, 걱정 마. 엄마가 절대로 내 방 다른 사람 못 쓰게 할 거야. 나는 지영 언니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라가 싫다는데 억지로 시킬 수는 없어요. 민준이는 형님이랑 같이 안방에서 주무세요. 시어머니와 지영 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서연아, 너 애를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된다. 애가 뭘 안다고 자기 멋대로 하게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교육시키려고 그래? 이건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라가 어려도 존중받아야 해요. 이 방은 아라의 공간이고 제가 대신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 말을 들은 아라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환하게 웃었다. 그때 지영 언니 옆에 있던 민준이가 갑자기 아라를 향해 소리쳤다. 상관없어. 내가 내 방에서 잘 거야. 그러고는 지영 언니의 옷을 잡아 끌며 흔들었다. 엄마, 몰라. 나 무조건 여기서 잘 거야. 지영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투정을 받아주고 있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물었다. 민준아, 외숙모가 물어볼게. 왜 꼭 아라방에서 자고 싶은 거야? 민준이가 획 돌아서며 성난 얼굴로 대답했다. 처음엔 레고 때문에 그랬는데 이젠 아니야. 아라가 자기 침대에서 자지 말라고 하니까 더 자고 싶어졌어. 시어머니가 가볍게 민준이를 꾸짖었다. 민준아, 떼쓰지 마. 그러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이 말했다. 아예 둘이 같이 자라고 하면 어떨까? 사이도 좋아지고. 지영 언니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문제는 해결됐네? 우리 어른들은 아무 데서나 자도 되죠? 저는 거실에서 자도 괜찮아요. 나는 망설임 없이 반대했다. 안 돼요. 지영 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대체 왜요? 방 하나 때문에 우리 아들은 여기서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민준이는 자격이 없었다.
1년 전 지영 언니가 손목골절로 입원했을 때였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언니를 간병했고 형부는 야간 근무라 집안일을 돌볼 틈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가까이 사는 내게 민준이를 며칠만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마침 아라가 친정에 가 있었기에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그런데 민준이에게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다른 사람의 가슴을 만지는 버릇이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더니 나와 친해지자 스스럼 없이 내 배에 손을 댔다. 나는 깜짝 놀라 아이의 손을 잡고 엄하게 말했다. 안 돼. 아이는 입을 삐죽이며 반박했다. 왜 안 돼요? 우리 엄마는 만지게 해주는데 나 어릴 때부터 맨날 만졌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넌 이제 다 컸어. 엄마 가슴도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민준이는 화가 났는지 소리쳤다. 외숙모는 진짜 엄마 아니잖아요.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러고는 방으로 달려가 버렸다. 나는 이 문제를 지영 언니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언니의 성격상 내가 괜한 참견을 한다고 생각할 게 뻔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이는 내가 방심한 틈을 타 갑자기 내 가슴을 움켜쥐고는 메롱을 하며 도망가곤 했다. 나는 화가 나서 지영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는 내 말을 듣고 웃어넘겼다. 어머, 우리 민준이 그 버릇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젖을 물고 자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젖먹여 키운 아들인데 뭐 어때요? 그래도 외숙모는 만지면 안 되지. 전화 좀 바꿔줘 봐요. 내가 혼내줄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민준이는 엄마와 몇 마디 통화하더니 정말 얌전해졌다. 나는 지영 언니가 빨리 퇴원해서 이 작은 악동을 데려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퇴원을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그날 유치원에서 민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졸랐다. 시댁은 4층 빌라였다. 민준이가 먼저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나는 자전거를 들고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잠시 후 아이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고 이내 아래층에서 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301호에 사는 젊은 여성이 긴 치마를 입은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민준이를 찾다가 여자의 치마 밑에서 그 녀석을 발견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나는 분노에 차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달려가 민준이의 다리를 잡아 끌어냈다. 여자는 충격에 빠져 울고 있었다.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민준이의 엉덩이를 세게 몇 대 때렸다. 너 왜 누나 치마 속에 들어갔어? 누나랑 장난친 건데요. 민준이가 희죽거리며 대답했다. 누가 그런 장난을 가르쳤어? 빨리 누나한테 사과해. 내가 또다시 아이를 때리자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랑 할머니도 나 안 때리는데 외숙모가 뭔데 날 때려요. 할머니한테 다 잃을 거야. 그때 301호 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이 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여자는 울며 집으로 들어가 민준이를 가리켰다. 제가 제 치마 속에 들어왔어요. 남자의 눈썹이 꿈틀하며 나와 민준이를 쏘아봤다. 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민준이를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여자의 부모는 화가 났지만 민준이가 겨우 4살짜리 아이라는 것을 보고는 화를 억누르는 듯했다. 대신 나를 향해 훈계를 시작했다. 어른들이 애를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어릴 때 바로잡지 않으면 커서 큰일 나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불평했다. 그 누나는 왜 울어? 나 다 봤는데 뭘 봤다는 거야? 누나 몸이요. 엄마가 그랬는데 여자랑 남자는 다르다고. 엄마랑 목욕탕에도 가봤는데 나 다 알아요. 네가 엄마랑 여탕에 갔다고? 민준이는 내가 뭘 모른다는 듯한 눈으로 쳐다봤다. 당연하죠. 우리 엄마는 여잔데 그럼 여탕에 가지 남탕에 가요? 그러고는 목욕탕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기가 막혀 말을 잃었다. 지영 언니가 퇴원한 후 나는 기회를 봐서 민준이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특히 아이를 더 이상 여탕에 데려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아이가 클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배워야 하고 아이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간곡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영 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은 참 별걸 다 따져. 민준이는 이제 겨우 4살이야. 걔가 뭘 알겠어? 크면 다 잊어버려. 며칠에 봐준 건 고마운데 내 아들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할게. 목욕탕에 있는 다른 아줌마들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동서가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며칠 전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여자친구들을 만졌다가 다른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절대 민준이와 내 딸을 단둘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민준이와 아라를 한 방에서 재우자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었다. 지영 언니의 표정이 굳어지자 시어머니가 급히 눈치를 주며 말했다. 아니다, 아니다. 민준이는 우리랑 안방에서 자면 되지. 별일 아니야. 지영 언니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에게 말했다. 그래, 민준아. 네가 오빠니까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좋은 건 동생 주는 거야. 그러고는 귓속말로 속삭였다. 집에서 엄마랑 약속한 거 다 잊었어? 민준이는 평소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던 엄마와 할머니가 오늘은 왜 동생에게 양보하라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는 분노에 차 아라를 힐끗 쳐다보더니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아라는 겁에 질려 내 뒤에 숨었고 어른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서연아, 오늘 온 김에 너랑 상의할 게 있는데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와 지영 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민준이가 내년 9월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 시어머니는 굳게 닫힌 안방문을 힐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 형님네 형편이 넉넉지 않잖니. 지금 사는 우리 집은 방도 하나뿐이고 그 집 근처 학교들은 분위기도 안 좋고 작년에는 애들끼리 싸우다가 큰일이 날 뻔했다더라. 지영 언니가 착잡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네, 정말 끔찍했어요. 나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했다. 그런 학교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내고 싶겠어요. 저희도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집은 그거 한 채뿐이고 사립학교 보낼 형편은 안 되고요. 지영 언니가 나를 보며 머뭇거렸다. 나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서연아,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하자. 내 집 학군이 시내에서 제일 좋잖니. 민준이 입학할 때까지만 이 집 명의를 민준이 앞으로 좀 옮겨주면 안 될까? 입학만 하고 나면 바로 다시 내 이름으로 바꿔놓을게. 시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래, 서연 씨도 엄마니까 우리 마음 알 거 아니야. 다 자식 잘 되라고 이러는 거지. 내가 동서 집을 뺏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이름만 잠시 빌리는 거야. 입학 수속만 끝나면 바로 돌려줄게. 동서한테는 아무 손해도 없어. 어때? 지영 언니가 애원하듯 말했다. 그런데 민준이가 학교에 다니려면 어디서 살 건데요? 형님 집은 학교에서 너무 멀잖아요. 나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며 질문을 던졌다. 지영 언니는 내 말에 희망을 본 듯 얼굴이 환해지며 급하게 말했다. 그건 다 생각해뒀지. 학교 근처에 월세방이라도 얻으려고. 나는 가볍게 웃었다. 이 동네 월세 시세는 아세요? 전에 월세도 못 내서 힘들어 하셨잖아요. 이제 민준이 학교 들어간다고 갑자기 그 돈이 생기나요? 지영 언니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서재 쪽을 힐끗 쳐다봤다. 그건 그때 가서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지? 그때 가서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거 아니고요. 5, 6, 7, 8, 9. 내가 아무리 모르는 척해도 내 말투에 담긴 가시를 시어머니와 지영 언니가 모를 리 없었다. 서연아, 지영이가 정말 방법이 없어서 너한테 고개 숙이는 거야. 옛날에 지훈이 대학 다닐 때 지영이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학비 대준 거 몰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지영 언니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다. 이 얘기 지훈 씨도 알아요? 내가 차갑게 물었다. 알지, 당연히 알지. 내가 미리 물어봤어. 지훈이는 우린 한 가족이고 너한테 아무 손해도 없는 일이니까 괜찮다고 했어. 네가 제일 합리적이고 마음이 넓어서 분명히 동의해 줄 거라고 하더라.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으면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을까? 나는 헛웃음을 쳤다. 시어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수억 원을 들여 산 이 집은 제 딸 아라를 위해 산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집값의 절반을 보태주셨고요. 지훈 씨는 아주 적은 일부만 냈어요. 이 문제는 지훈 씨가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지영 언니가 발끈했다.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해? 그냥 서류상으로 잠깐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수수료는 내가 다 낼게. 너희는 돈 한 푼 안 들게 할게. 민준이 입학만 하면 바로 돌려준다니까. 나는 기가 막힌다는 눈으로 언니를 쳐다봤다. 그때 가서 형님이 안 돌려주면요? 제가 그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이 집을 산 건 오로지 제 딸 아라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아라는 제 친딸이니까요. 제가 아라를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건 당연하지만 형님 아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 혜택을 누려야 하죠? 형님 말 몇 마디에 아라가 힘들게 얻은 이 기회를 날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아라가 입학할 때가 됐는데 형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죠? 제 딸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저는 단 1%의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내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와 지영 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말을 마치고 아라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남든 가든 그들의 자유였다. 잠시 후 그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아마도 아직 상황이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3일 후 지훈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 며칠 동안 지훈은 이상하게도 전화 한 통 없었고 나 역시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그의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아라는 내가 키울게. 재산분할 문제는 여기 적힌 대로 할 건데 이해 있으면 얘기해. 협의 가능하니까. 나는 소파에 앉아 담담하게 말했다. 여보, 지훈은 충격받은 듯 목소리를 떨었다. 이번 일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기에 출장을 핑계로 상황을 회피하려 했던 것이다. 내가 이혼까지 결심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누나 부탁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민준이 입학 문제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다. 지훈은 아버지가 은퇴하기 전 부하 직원이었다. 명문대를 졸업했고 일 처리 능력도 뛰어났다. 아버지는 그를 매우 아꼈다. 지훈이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덕이었다. 아버지가 은퇴한 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하지만 지훈의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가난했다. 아버지는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 지훈의 능력을 믿었고 언젠가는 성공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을 소개해 주셨다. 지훈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우리는 금방 연인 사이가 되었다. 결혼할 때 지훈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해오지 못했다. 집과 차는 모두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다. 부모님은 내게 사람만 보고 결혼하면 된다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들이 틀렸다. 여보, 우리 집 형편 안 좋은 거 알잖아. 내가 대학 다닐 때 누나가 공장에서 일해서 생활비를 보내줬어. 그때부터 나는 꼭 누나한테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다짐했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형님한테 보답하고 싶은 마음 이해해. 반대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은 이미 여러 번 당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용납해왔어. 그들의 요구는 무조건 들어줬지. 우리 가정이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이 이번에는
우리 딸 아라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쳤어. 더 이상 우리는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아라는 내가 혼자 키울게.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 지우는 이혼만은 안 된다며 완강히 버텼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기까지 했다. 부모님은 지훈이 우리 집을 이용해 시누이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셨지만 그래도 나를 설득하셨다. 부부 사이에 다툼은 있기 마련이야. 어떻게 이혼부터 생각하니? 아라도 생각해야지. 지훈이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렴. 아라를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다. 지훈은 분명 좋은 아빠였다. 아라를 끔찍이 아끼는 것을 나는 항상 봐왔고 아라 역시 아빠를 무척 따랐다. 이혼하면 아라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내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지우는 출장 횟수를 줄이고 주말마다 나와 아라를 데리고 교회로 나들이를 갔다. 즐거워하는 아라의 모습을 보며 내 얼굴에도 점차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집 문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고 나 역시 이혼 얘기를 잠시 접어두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내 남은 인생을 고통과 후회 속에 잠기게 할 뻔했다. 추석 연휴가 되자 시어머니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지영 언니는 서울 근교의 온천 펜션을 빌려 하룻밤 신나게 놀자고 했다. 비용은 당연히 우리가 부담했다. 10, 11, 12, 13, 14. 놀러가서 호텔에서 잘 수 있다는 말에 아라는 뛸 듯이 기뻐했다. 차로 1시간 반을 달려 우리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온천 펜션은 경치 좋고 한적한 교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각 빌라마다 독립된 개인 온천탕이 있었고 빌라 간의 거리도 꽤 멀었다. 뒤로는 조용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정말 휴식을 취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모처럼의 연휴에 아이와 함께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내 기분도 한결 가벼워졌다. 심지어 지영 언니 가족을 마주하는 것도 그리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지영 언니의 남편 상철 씨는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되어 결혼도 서둘렀다. 하지만 부부 모두 안정적인 직업이 없어 결국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 아이를 낳으면 분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상철 씨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직업을 전전했지만 6개월 이상 버틴 적이 없었다.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늘 허황된 계획만 늘어놓는 그를 볼 때마다 나는 골치가 아팠다. 이번에 다시 만난 상철 씨를 보니 민준이가 점점 아빠를 닮아가는 모습에 유전자의 신비함을 새삼 느꼈다. 오후가 되자 모두 모였고 우리는 마당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잠시 후 민준이가 뒤쪽 숲에 강한 호기심을 보였다. 지영 언니는 아이를 데리고 한 바퀴 돌고 오더니 그곳 풍경이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다. 그 말을 들은 아라도 가보고 싶어 했다. 나는 곧 저녁 먹어야 하니까 내일 데려다 줄게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민준이가 유난히 어른스럽게 굴었다. 아라를 데리고 놀아주며 계속해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 아이를 웃겼다. 아라는 4살도 채 안 됐지만 지난번에 민준이가 자신에게 험악하게 굴었던 일은 까맣게 잊은 듯했다. 오히려 오빠의 장난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두 아이가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 우리 어른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 식사 때 상철 씨는 자비로 맥주 한 상자를 사와서 지훈과 잔을 부딪혔다.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나도 반잔 정도 따라 천천히 마셨다. 아라는 금방 배가 불렀는지 민준이를 따라다니며 뛰어놀았다. 두 아이가 마당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걱정되어 소리쳤다. 얘들아, 마당 안에서만 놀아야 해.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아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나게 대답했다. 아이의 하얀 원피스 자락이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바깥 상황에 신경을 썼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남, 내 말 잘 들어. 요즘 주식시장은 너무 위험해. 절대 손대지 마. 나 오늘 하루에만 아우디 한 대 값 날렸잖아. 알아? 상철 씨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혀가 꼬이며 허풍을 떨기 시작했다.
지우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영 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상철 씨에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핀잔을 줬다. 갑자기 마당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벌떡 일어섰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나는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역시나 마당에는 민준이도 아라도 보이지 않았다. 마당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제야 다른 사람들도 이상한 낌새를 채고 나를 따라 밖으로 뛰쳐나왔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이곳은 잘 관리된 리조트 단지니까 별일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민준아, 민준이는 어디 갔어? 네 딸이 내 아들 어디로 데려간 거야? 지영 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상철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소리 지르지 마. 아직 뭐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잖아. 일단 밖에서 찾아보자. 근처에서 놀고 있겠지. 내가 그들을 진정시키려던 순간 모퉁이에서 작은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자세히 보니 민준이었다. 하지만 아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급히 달려갔다. 가까이서 보니 민준이는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바지는 찢어져 있었다. 아이는 울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아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지영 언니는 안도했지만 곧바로 아이를 끌어안고 다그쳤다. 민준아, 아라는 어디 있어? 너희들 방금 어디 갔었어? 나와 지훈이 초조하게 물었다. 민준아, 빨리 외숙모한테 말해. 아라 어디 갔어? 둘이 같이 나갔지? 상철 씨도 술이 확 깬 듯 추궁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저 울기만 할 뿐 우리가 아무리 물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지우는 급히 펜션 관리실에 전화해 CCTV 확인을 요청했다. 아이가 없어졌다는 말에 관리실에서도 즉시 긴장하며 CCTV 영상을 지훈에게 보내주었다. 영상에는 20분 전 민준이가 아라의 손을 잡고 빌라를 떠나 뒤쪽 숲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중간에 아라가 망설이며 뒤로 몇 걸음 물러서는 가기 싫어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민준이가 무언가 말을 건네자 아이는 다시 얌전히 그를 따라갔다. 펜션 책임자는 민준이의 걸음걸이로 보아 목적지를 정해두고 아라를 데려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돌아온 민준이는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영 언니는 겁에 질려 자기 인중을 누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를 다그치지 말라고 애원했다.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망설일 틈도 없이 지영 언니와 시어머니에게 민준이를 맡기고 어른 몇몇은 빌라 뒤쪽 숲으로 달려갔다. 밤이 깊어지며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희미했던 빛마저 완전히 사라진 숲속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펜션 직원 몇 명이 강력한 손전등을 들고 앞을 비춰주었다. 우리는 흩어져서 아라의 이름을 부르며 숲을 헤맸다. 아라야, 엄마야, 대답 좀 해봐. 나는 목이 쉬어라 외쳤다. 제발 작은 모습이라도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만약 오늘 밤 안에 아이를 찾지 못하면 어떡하나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10월의 북쪽 지방, 밤이 되자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워졌다. 예쁘게 보이고 싶어 얇은 원피스 하나만 입고 있던 아라, 만약 하룻밤을 밖에서 보낸다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닥칠지 상상할 수 없었다. 아이는 분명 의식을 잃었을 것이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가 내 목소리를 듣고도 나오지 않을 리 없었다. 나는 그리 크지 않은 숲속을 헤매며 딸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울부짖다 지쳐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지훈의 상태도 나보다 나을 게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갈라진 목소리가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이렇게 찾아선 안 돼. 돌아가서 민준이한테 다시 물어보자. 어떻게든 알아내야 해. 상철 씨가 말했다. 그래, 민준이한테 물어봐야 해. 나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펜션을 향해 다시 달렸다. 마침내 펜션에 돌아왔을 때 나는 민준이가 지영 언니 품에 안겨 태평하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회전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저녁 식사가 그대로 널려 있었다.
나는 그대로 달려가 테이블을 뒤엎어버렸다. 그릇과 맥주병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뒤따라온 펜션 보안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나는 민준이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다. 말해, 알아 어디다 데려다 놨어. 평소에 온화한 나는 온데간데 없고 분노에 찬 악마가 서 있었다. 민준이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터뜨렸다. 지훈도 달려와 억눌린 분노로 민준이를 추궁했다. 민준아, 너 대체하라. 어디다 숨긴 거야? 지영 언니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민준이를 감싸 안으며 소리쳤다. 너희들 지금 미쳤어? 아라가 없어진 게 왜 우리 아들 탓이야. 형님 아들이 아라를 데리고 나갔잖아요. 오늘 반드시 말하게 할 거예요. 나는 민준이를 노려봤다. 민준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는 몰라요. 제가 넘어졌는데 일어나 보니 아라가 없어졌어요. 진짜예요. 나는 직감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CCTV 영상에서 아이는 분명 의도적으로 아라를 그곳으로 데려갔다. 얘가 모른다잖아요. 그만 좀 닥달해요. 애 몸도 안 좋은데. 지영 언니가 소리쳤다. 민준이는 곧 쓰러질 것처럼 보였다. 그때 누군가의 발이 민준이의 다리를 걷어찼다. 아이는 소파 위로 나뒹굴었다. 상철 씨였다. 그는 민준이의 목을 움켜쥐고 들어올렸다. 이 자식아, 빨리 말 안 해. 네 동생 어디다 데려다 놨어. 당신 뭐 하는 거야? 쟤는 당신 아들이야. 지영 언니가 상철 씨를 미친 듯이 때렸다. 상철 씨는 손을 한번 휘둘렀고 지영 언니도 소파 위로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다. 뒤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달려가 지영 언니를 부축했다. 이 인간아, 내 아내한테 무슨 짓이야. 상철 씨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민준이에게 차갑게 말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야. 알아 어디다 데려다 놨는지 빨리 말해. 상철 씨는 민준이의 옷을 찢을듯이 잡아당겼다. 말 안 해? 확 옷다 벗겨서 밖에다 던져버릴까? 한밤중에 얼어 죽고 싶어? 그는 정말로 아이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자신의 옷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울부짖었다.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데려갈게요. 데려다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서야 상철 씨는 손을 멈췄다. 빨리 앞장서. 민준이는 흐느끼며 앞장섰고 상철 씨는 뒤에서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차며 재촉했다. 빨리 안 가. 그들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흙언덕 앞에 멈춰섰을 때 민준이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저기요. 흙언덕 뒤에는 동굴이 숨겨져 있었다. 깊지는 않았지만 아라의 키로는 빠져나오기 힘든 곳이었다. 동굴 입구는 나뭇가지와 잎으로 덮여 있어 어두울 때는 전혀 알아챌 수 없었다. 우리는 서둘러 나뭇가지를 치웠다. 지훈이 동굴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역시나 아라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다행히 아라는 놀라서 기절했을 뿐 몸에 큰 이상은 없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라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우는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눈시울도 붉었다. 아라가 조금 안정을 되찾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아라는 흐느끼며 말했다. 민준이 오빠가 저쪽 숲에 아주 예쁜 꽃이 있다고 했어요. 엄마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무서워져서 집에 가고 싶었는데 오빠가 지켜준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동굴에 들어가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나는 초조하게 물었다. 아라는 억울한 듯 울며 간신히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민준이는 아라를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작은 흙언덕에 도착했을 때 아라가 꽃이 어디 있냐고 묻자 민준이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아라를 동굴 안으로 밀어넣었다. 아라는 소리치며 엄마를 불렀지만 민준이는 동굴 밖에서 냉정하게 말했다. 이 나쁜 애, 내 방에서 못 자게 했지? 그럼 너는 이 흙구덩이에서 살아. 그러고는 나뭇가지로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다. 아라는 공포에 질려 목이 터져라 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벌레 소리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점점 날이 어두워졌고 아라는 두려움 속에서 의식을 잃었다. 아라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내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곱게만 자란 내 딸이 겪었을 공포가 앞으로 아이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길지 알 수 없었다. 민준이는 먼저 아라를 숲으로 유인한 뒤 동굴에 밀어넣고 나뭇가지로 입구를 막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러고는 넘어진 척하며 우리를 속이고 돌아와서는 거짓말로 기절한 척 연기까지 했다. 만약 그의 아버지가 없었다면 누가 그 아이의 입에서 아라가 있는 곳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악랄한 심성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타고난 악마 같았다. 지우는 이야기를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에 차 그 자식을 찾아가려던 그는 문 앞에 서 있던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아라의 증언은 이미 상세히 기록된 후였다. 복도에서는 눈이 복숭아처럼 붓고 얼굴과 몸에 멍자국이 가득한 민준이가 경찰에게 이끌려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를 반복하고 있었다. 지영 언니와 상철 씨는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에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었다. 우리가 나오자 민준이는 나를 향해 소리쳤다. 내가 그냥 좀 혼내주려고 한 거란 말이야. 누가 걔 방에서 못 자게 하래. 걔는 다치지도 않았잖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철 씨의 손바닥이 민준이의 뺨을 후려쳤다. 입 닥치고 동생한테 사과해. 민준이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주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그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동생, 민준이는 아직 어려서 일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을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빌게. 지영 언니가 눈물로 호소했다. 지훈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누나, 만약 민준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누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지영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쏟아냈다. 나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병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아라가 큰 눈을 뜨고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 고모 목소리가 들려요. 나 민준이 오빠 용서할래요. 고모부한테 오빠 때리지 말라고 해주세요. 나는 아라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는 만호세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15, 16, 17하지만 5세 남자아이, 사촌 여동생 살인미수 사건은 우리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스바, 그날 병원에서 찍힌 영상은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19, 20, 21, 22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네 가족의 신상 정보가 모두 공개되었다. 23. 학부모들의 항의로 민준이는 유치원에서 권고 퇴학을 당했다. 지영 언니는 민준이를 데리고 여러 유치원을 전전했지만 어느 학부모도 자기 아이가 민준이와 같은 반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배정받았던 초등학교에서도 인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아이는 받을 수 없다며 입학을 거부했다. 지영 언니가 시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살인범을 키운 엄마라는 낙인이 찍혔다. 결국 그녀는 민준이를 데리고 집안에만 숨어 지내야 했다. 밖에서 놀고 싶은 민준이는 집에서 난동을 부렸고 마침내 폭발한 지영 언니는 아들을 심하게 때려 병원에 입원시켰다. 한때 보물 같았던 아들이 온몸에 피멍이 든 채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지영 언니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희망 없는 삶을 끝내기로 결심한 그녀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민준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창문과 문틈을 테이프로 막아 번개탄을 피웠다. 다행히 제때 돌아온 시어머니가 그들을 발견하여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얼마 후 지영 언니네 세 식구는 아무도 모르게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에 비밀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 온 가족의 생계는 상철 씨가 배달 일을 해서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매우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시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지우는 몰래 누나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 같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아버지의 관심은 점차 지훈에게서 멀어져
나와 아라에게로 향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 자격증을 땄고 승진하여 월급도 크게 올랐다. 연말 보너스까지 합치면 내 연봉은 이제 지훈의 2배가 넘었다. 이제는 딸과 단둘이 살아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었다. 자식들의 비호를 잃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가끔 만나면 서로 예의를 차리는 사이가 되었다. 유치원 졸업식 날, 아라는 독창 무대에 서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점점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딸을 보며 내 마음은 자랑스러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라는 내 품에 커다란 봉투를 안겨주며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집에 가서 열어봐야 해요.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빨간색 종이로 오린 하트가 들어있었다. 아라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써놓았다.